뉴스 브리핑. 트럼프 행정부에 함께했던 전직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가 출범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 홈페이지에 따르면 AFPI는 501c3 비영리 단체로 등록됐으며 초당적인 연구기관으로 미국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한 조직이라고 밝혔습니다. AFPI는 이 연구소를 이끄는 원칙이 자유, 자유기업, 국가의 위대함, 미국의 군사적 우위, 미국의 이익에 대한 외교 정책 참여,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미국 노동자,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으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연구소의 출범을 축하하는 성명을 내고 이 연구소가 트럼프 행정부의 업적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미국 제일주의 아젠다를 미래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브룩 롤린스 전 국내 정책보좌관이 맡았고 이사장에는 린다 맥마흔 전 중소기업부 장관, 부이사장은 전 대통령 경제고문이었던 레리 커들러가 맡았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주민 급증의 근본 원인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아메리카의 북삼각지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며 멕시코와 과테말라를 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순방 일정은 공화당이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해리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국경의 이주민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아 공화당원들의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과테말라 정부는 어제 미국으로의 이주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 위해 국경으로 군대를 증파하는데 동의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월요일 과테말라가 1,500명의 경찰과 군인들을 남쪽 국경으로 급파하고 철새 이동 경로를 따라 12개의 검문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테말라 정부는 스페인어로 된 성명에서 국경 안보에 관한 어떤 문서도 서명되어 있지 않다고 밝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가 브루클린 센터 경찰서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부수려고 시도하는 동안 백인들에게 인간 방패를 형성하기 위해 시위대 앞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했습니다. 독립 언론인 앤니 노우가 트위터를 통해 공유한 동영상에는 시위대 가운데에서 백인들을 전면에 내세워라라고 소리치는 것이 들립니다. 어제 미니애폴리스 교회와 전국 곳곳에서 경찰이 20세의 단테 라이트를 사살한 데에 대한 항의와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포틀랜드에서는 방화가 자행됐고 텍사스주 달라스에선 한 식당에 무장한 BLM 운동가들이 들어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아젠다의 첫 부분만 밝혔지만 이미 막대한 비용을 충당할 대안도 거의 없이 계획을 짜낸 후 2조 2,500억 달러의 가격표를 지불할 초당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한 민주당 하원 의원이 바이든은 아메리칸 잡스 플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방게스 세금을 올리고 세차에는 여행한 마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반박했습니다. 이 제안은 이번 주 대통령 집무실에서 바이든의 초대로 열린 회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이 두 가지 제안을 협상 테이블에서 빼냄으로써 양쪽 정치적 설득에 모두 적합한 지불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제한적인 선택권을 갖게 됐다고 이그제미너는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군 전원을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파병 20년 만의 일이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감축한 데 이은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의 공격이 왜 미군이 중앙아시아 국가에 머물러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이제는 미국에서 가장 긴 전쟁을 끝낼 때이고 미군이 귀국할 때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2021년 9월 11일까지 병력이 완전히 철수할 것이라며 군 수뇌부 및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협의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2021년 5월 1일부로 모든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6일 의회 난입 폭동 당시 35세의 공군 참전 용사이자 트럼프 지지자인 애슐리 바빗을 총으로 쏴 사망케 한 의회 경찰관에 대해 형사 기소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워싱턴 DC 검시관인 프란시스코 디아즈 박사는 바빗의 사망이 왼쪽 어깨 앞부분에 총상을 입은 것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녀의 사망 방식은 살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빗을 살해한 경찰관에 대해 아무런 혐의도 제기되지 않는다는 발표는 지난 일요일 단테 라이트를 총으로 쏴 죽인 경찰관 킴벌리 포러가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사실이 발표된 날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법무부의 민권부를 이끌도록 지명한 크리스틴 클라크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경찰의 예산 삭감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클라크가 과거 쓴 기고문을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 해당 기고문에서 클라크는 경찰 예산 삭감은 예산 삭감에서부터 경찰 철폐까지 다양한 요구를 담고 있다고 언급하고 우리는 경찰에 덜 투자해야만 하며 소셜워커들과 정신건강 보조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경찰서가 국방부에서 차량, 진압장비 등 전술 장비로 수십억을 받는 연방정부 1033 프로그램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메릴랜드주의 한 경찰관이 어제 에어소프트건과 칼로 무장한 16세 소년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스5DC에 따르면 페이튼 햄은 레너드타운에서 오후 1시 30분에 만난 주 경찰관에게 장난감 총을 겨눴는데 경찰관은 그 총이 진짜 총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 주 경찰관이 10대가 칼을 휘두르며 일어서기 전에 햄을 총으로 한번 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오늘 월스트리트에서 화려하게 첫 선을 보였는데 디지털 화폐 거래소가 429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시장 가치가 1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사의 초기 공모는 모든 곳에서 심지어는 연방준비제도에서조차 암호화폐 채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달 31일 기준 5,600만 명의 검증된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월 610만 명이 거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거래액은 3억 3,500만 달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4월 14일 수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에서 아주 제대로 된 규모 있는 띵크탱크가 출범을 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팔리시 인스티튜트라고 해가지고요, 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지금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어제 출범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 단체의 리더를 맡고 있는 3명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 단체에 대해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이 본격적으로 트럼피즘을 주제로 하는 그런 띵크탱크가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이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이 전통적 보수주의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이 마가 운동을 결합한 비영리 단체를 세웠다 해가지고 Advancing American Freedom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회장을 맡았죠. 근데 이 Advancing American Freedom이라는 단체는 사실 전통 보수주의자들과 그다음 트럼프 지지자들을 한데 묶겠다라는 보수 대통합을 이야기하는 곳이었고, 하지만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라기보다는 직접적인 정치 활동을 한다라기보다는 정책 개발에 주력하겠다라고 자기가 이제 활동의 범위에 선을 좀 그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곳이 501c4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편향적인 정치 활동을 해도 되는 그런 단체인데, 그런데 일단은 선을 그렇게 그었습니다. 정책 개발에만 자기는 전념하겠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출범한 이 아메리카 퍼스트 팔리시 인스티튜트라는 곳은, 이곳은 정말 트럼프 행정부에서 같이 일했던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가 하면은요, 린다 맥마흔이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린다 맥마흔은 억만장자죠. 굉장한 부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소기업 부를 맡아달라, SBA를 맡아달라 해서 이 SBA의 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레리 커들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을 맡았던 그런 백악관 보좌관 역할을 했던 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단체에서 부이사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장을 맡은 분은 지금 CEO를 맡은 분이 브룩 롤린스라는 분인데요. 이 브룩 롤린스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국내정치위원회를 이끌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당시에 초당적인 사법제도 개혁법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First Step Act, 그러니까 첫걸음법이라는 것을 주도해서 이 법을 만들어내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 First Step Act라는 것은 상당히 화제가 됐던 법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소자들의 상당수를 집으로 돌려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방교도소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수감 인원을 좀 줄이고, 대신에 이 수감자들이 되도록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교정 교화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법제도의 개혁안이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통과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초당적인 합의를 이루어내는데 또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 바로 지금 이 단체의 아메리카 퍼스트 팔리시 인스티튜트의 지금 대표를 맡은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 외에도 재미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냈던 팸 번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 및 정의센터 센터장을 맡았고요. Opportunity Now 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NFL 선수로 뛰었었던 미네소타 바이킹 소속으로 뛰었던 잭 브로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흑인이고 그 트럼프를 위한 흑인들이라는 단체를 조직을 해서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지금 Opportunity Now 센터를 맡게 됐고요. 그리고 1776 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1976년이 미국이 독립한 해이죠. 그래서 미국 독립 선언문 여기에 나와 있는 정신에 입각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헌정 질서, 기초 질서, 미국의 근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곳인데, 여기가 알렉스 캄파나라는 분이 맡았고요. 에너지 독립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릭 페리 전 에너지부 장관, 그리고 이분은 전에 텍사스 주지사를 했던 분이죠. 이분이 지금 에너지 독립센터의 센터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연구소 안에 센터가 여러 가지가 지금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미디어 책임센터는 이제 캐런 도르라는 분이 맡았고, 이분은 실제로 작년 대통령 선거 때 마케팅 오피서로, 그러니까 총책임자로 활동했던 분이 이번에 지금 미디어 책임센터를 맡았고요. 국가안보센터, 미국 안보센터는 키스 켈로그 중장, 지금은 이제 예편한 분이지만 전 장군이죠. 이분하고 그 다음에 존 레클리프가 국가정보국장, 트럼프 대통령 때 국가정보국장을 보냈던 레클리프가 지금 안보센터의 공동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컨 찬스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컨 찬스라는 것은 미국에 있는 우리 이민자들, 특히 이민자들한테 매우 중요한 단어죠. 두 번째 기회라는 거. 사실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꿈꿀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사실은 보면은 내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나한테 왔다라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다 보니까 이 세컨 찬스 센터라는 것도 상당히 지금 저희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인데, 전 대통령 국내 정책 부보좌관을 역임했던 자론 스미스라는 분이 여기 이제 세컨 찬스 센터를 맡았고요. 교육기회센터도 역시 프로축구 선수 출신으로 전 백악관에서 기회 및 재활성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지냈던 스캇 터너가 이 교육기회센터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치센터, 아메리칸 밸류 센터라고 부르는데 센터 포 아메리칸 밸류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곳은 파울라 화이트 케인이라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입니다. 파울라 화이트. 이 파울라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쩌면 좀 많이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자 목사님인데 목사님 치고는 좀 굉장히 파격적이죠. 결혼도 몇 번 한 경력이 있고, 그리고 성형수술도 하고,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회심하게 하고 전도한 인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을 당시에 이 종교 및 신앙 및 기회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체 자문을 맡고 있었고, 대통령에게 이 종교인들을 총대표하는 자문 역할을 맡았던 고문 역할을 했었죠. 이 폴라 화이트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미국 가치센터의 센터장 이렇게 맡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행정 강요로 일을 했던 그 실세들이 전부 다 모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정치인으로 직접 출마해서 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빠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름이 없는 트럼프 지지자 혹은
멤버였다 그러면 당장 이제 정치 활동을 시작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곳에서는 주로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가지고 왔었던 그 기본적인 미국 우선주의라는 그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 슬로건 밑에서 그 모토 아래에서 과연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정책들을 연구를 하고 그 정책들을 발표하고 하는 그런 이제 띵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비영리 단체 등록을 할 때 501c3로 등록을 했습니다. 501c4로 하면은 정치적인 편향성을 띌 수 있거든요. 나는 뭐 공화당 띵크탱크다. 나는 뭐 민주당 띵크탱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501c3로 하게 되면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당적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자격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에 후원하신 분들 세금 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걸 유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501c3 단체를 501c3 단체로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저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당색을 띠는 쪽으로 이 단체의 색깔을 만들지를 않고 그냥 단순하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피즘,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국가관, 이것에 지금 기준해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모토 아래 모든 정책들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것은 바꿔 이야기하면은 공화당 쪽에서도 당연히 설 수 있는 정책이 되겠지만 민주당 쪽에서도 받아서 써라라고 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겠다라는 원대한 포부가 숨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마이크 펜스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드밴싱 아메리카 프리덤이라는 단체와 지금 새로 만든 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이 두 단체에는 서로 공유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레리 커들로인데요. 커들로 전 대통령 고문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단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가 서로 경쟁한다기보다는 서로 뭔가 교류하면서 좋은 관계를 또 가져나갈 것 같다. 뭔가 묘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좀 뭐 좋은 모습을 저희가 좀 기대해 봐야 되겠다라는 정도까지는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내서 이 단체, 이 연구소가 출범한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업적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미국 제일주의 아젠다를 미래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연구소가 활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에서 중직을 맡은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굉장히 고맙다, 축하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을 구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고대한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연구소와 함께 일하고 싶다라고 이제 밝혀놓은 상태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강요들이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이 단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교감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진 그런 정책들이라든가 아젠다들이 발표가 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트럼프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혹은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모두에게 다 공표가 되게끔 하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 슬로건을 많은 사람들이 더 공감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좋은 정책들 그리고 좋은 활동들 좀 보여주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드려야 되는 소식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이야기인데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한테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문제 좀 어떻게 해봐라. 이거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제 하면서 일단은 해리스 부통령이 해라라고 맡겼죠.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한테 이걸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본인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시에 바이든 부통령한테 똑같은 임무를 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 중남미의 북부 지역에 있는 저 나라들에 가가지고 직접 협상하고 그 나라에서 아예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않게 하는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봐라 라고 해서 뭐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그 나라들을 방문을 하죠. 그리고 협상을 벌이고 원조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더 이상 이 사람들 나오지 못하게 좀 막아달라 이런
협조를 그런 구상을 만들게 됐는데 그런 경험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해리스 네가 갈 차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뭐 특별한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보내겠다. 본인이 이제 방문을 하겠다. 이 중남미 지역에 방문하겠다. 그래서 멕시코하고 과테말라를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계획된 일정을 발표하고 이런 게 아니었고요. 사실은 그냥 낸시 맥엘돈이라는 분하고 뭐 전문가들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이 국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토론이 나오니까 토론 중에 지나가다가 잠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백악관에서 지난 월요일 날 발표했던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가 포함된 삼각지대에서 인도주의적인 지원, 그리고 기후 회복, 경제 개발, 반부패 조치 등을 포함한 아주 이주민들이 왜 그 나라를 빠져나오려고 하는지 그 원인들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이제 밝혔고, 최근 자연재해가 그 지역을 많이 지금 괴롭혀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한 자연재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 해가지고 지금 그 나라를 빠져나오고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나왔던 이야기가 멕시코, 온두라스, 과테말라 이렇게 세 나라하고는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통화를 했다라는 것이 화상회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회의를 통해서 국경 통제를 서로 강화하자라는 원칙에 서로가 합의를 했고, 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 그러니까 멕시코, 온두라스, 과테말라 이 세 나라가 자국의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국경을 좀 더 튼튼하게 지키도록 하겠다라는데 합의를 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용 시설도 2배로 더, 국경 지역에 있는 수용 시설 더 2배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이 철새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서 12곳에다가 검문소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 이주민들이 멕시코로 관통을 해서 지금 미국의 남부 국경으로 걸어오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 걸리게끔 만들어서 좀 잡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백악관에서 발표한 겁니다. 월요일 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과테말라, 그다음에 이 멕시코 그리고 온두라스의 대표들과 이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결론들을 좀 내렸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과테말라 정부에서 공식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어제 뭐라고 내놨냐 하면 국경 안보에 관한 어떠한 문서도 서명되어 있지 않다. 분명히 백악관에서는 이런 약속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과테말라 정부는 우리 서명한 적 없다. 이렇게 발표를 또한. 그리고 온두라스도 좀 말이 좀 약간 달라지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휴전선, 그러니까 국경선에다가 군인들을 배치하겠다는 약속은 없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국경지대 병력을 조금 증병하겠다. 그러니까 좀 군인들을 좀 더 보내겠다. 이 정도 얘기는 나왔는데, 근데 정식으로 배치하겠다라는 약속 같은 거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얘기가 좀 다른 게요. 과테말라군요.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1,500명의 법 집행관을 그리고 군 병력을 국경 지역에다가 배치하겠다라고 백악관에서 발표가 나왔었던 건데, 근데 이미 그 1,500명은 작년부터 배치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라는 이야기가 또 과테말라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이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 엉터리 내용이 지금 발표가 됐다라는 게 이 과테말라, 온두라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정부기관을 통해서 들통이 난 거죠. 지금 상황이.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어쨌든 지금 해리스 부통령은 과테말라에 방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이고, 대신에 또 언제 가는지, 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 이런 것 구체적인 얘기는 일체 지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지금 궁금한 상태이긴 한데, 그러니까 백악관 쪽에서는 왜 이렇게 과테말라나 온두라스 정부에서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얘기들을 어떻게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이 국경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당직자들은 무슨 근거로 이런 발표들을 하게끔, 그럼 아예 MSNBC 출연해가지고 그
방송 인터뷰에서 아예 이런 말까지 다 했더라고요. 타일러 모란이라고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보좌관인데 더 많은 군대를 그들 자신의 국경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멕시코, 온두라스, 과테말라 모두 이것을 하기로 동의했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럼 모든 국민들은 다 그런 줄 아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각 그 중남미 국가들하고 얘기해서 중남미 국가들이 다 군대 풀고 배치하고 이제 이민자들 막아주기로 약속 다 했구나. 안심시켜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정작 과테말라나 온두라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그런 약속한 적 없는데, 서명한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서 한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다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거짓말의 법칙인데,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고 거짓말로 정책을 감싸거나 포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깨어 있어야 할 이야기이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당장 각 나라 정부에서 성명 발표하면은 바로 같은 시간에 그 성명을 번역해서 자기네 나라 말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참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예,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 첫 시작 동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죠. 분명히. 물론 이제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 운동이 전개가 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상당히 위험하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작년에 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로 전국적으로 번진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 그리고 그 처음에는 뭐 평화롭게 시위하는 것 같다가 해가 지면은 사람들이 돌변하고 불 지르고 약탈하고 이렇게 그 폭동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희로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심지어 이제 어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 하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에서 소리치는 장면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그 영상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브루클린 센터 시 경찰서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 경찰서를 공격하려고 하는 시위대가 자기네들이 공격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경찰들이 그 앞에서 다 대치하고 공격 못하게 지금 막고 서 있는 그런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위대가 하는 이야기가 백인들을 전면에 내세워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백인들을 전면에 내세워라. 그 사이에 자기네들은 뒤에서 지금 던질 거 무슨 이렇게 폭죽이라든가 화염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만들어 가지고 준비하고 던질 준비하고 있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백인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뒤에서 그거를 경찰서에다가 던지려고 했던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촬영해서 트위터에다가 공유한 분이 앤디 노라는 분입니다. 앤디 노는 지금 독립 저널리스트로서는 상당히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안티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취재를 한 사람이고요. 안티파가 얼마나 이 사회에 해악이 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파헤치는 그런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고, 지금 본인이 다큐멘터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몰매를 맞기도 한 그런 경력이 있는 그런 기자인데, 이 앤디 노가 현장을 촬영을 해서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달았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는 백인들이 브루클린 센터 경찰서 밖에 모일 때 인간 방패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울타리를 부수고 방사물을 던지고 있다. 이 방사물이라는 게 뭐 폭죽이라든가 화염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돌 던지고 뭐 이런 건데, 결국은 자기네들이 공격을 하기 위한 방패를 인간 방패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인간 방패. 그것도 백인들로. 백인들은 앞으로 가라. 공격은 우리가 뒤에서 할게. 뭐 이런 겁니다. 이거를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인들은 앞에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지. 이 어젯밤에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브루클린 센터에서 20살짜리 젊은이가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단테 라이트라는 이 친구가 단순한 교통 위반으로 경찰이 정지를 한 거였고, 그리고 사실 이제 수배령이 있었기 때문에 수갑을 채워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을 뿌리치지만 않았더라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거를 뿌리치고 도망을 치려다가 일이 좀 커져버린, 그래서 본인의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건이 벌어진 날부터 바로 시위가 시작이 되는데요. 첫날은 포틀랜드하고 미네폴리스에서 좀 일이 벌어지는가 했더니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달라스에서도 일이 벌어지고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도 일이 벌어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미 블랙 라이브스 매러라는 단체 자체가 전국적인 단체를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한 곳에서 딱 지령만 내려지면 자, 지금 우리 단테 라이트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다, 나서라 그러면은 전국에서 그냥 다 시위를 벌이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미니애폴리스 같은 경우에서도 경찰서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방화가 벌어졌었죠. 그리고 지금 텍사스주 달라스 같은 경우에는 무장을 한 BLM 극단주의자들이 호텔 식당을 쳐들어갑니다. 호텔에 있는 식당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손님들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무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랩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을 위협을 하는 것이죠. 누가 불을 질러? 우리가 불을 질러? 뭐 이런 식입니다. 분위기가. 자기네들은 그것이 하나의 시위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음료수 마시고 있던 손님들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그냥 안에 들어가가지고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들을 갖다 발로 막 차고 이런 폭력적인 모습도 보이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영업방해로 경찰 불러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도 경찰서를 습격을 했는데 경찰서에 불을 질렀습니다. 처음에는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앞에서 행진하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경찰서에다가 불을 지르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찰서 안으로 아예 들어가가지고 경찰관한테 이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는 경찰관 한 명이 그 경찰서 안에서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지금 어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지금 블랙 라이브스 매러 운동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순수한 인권 운동으로 보기에는 지금 도를 넘어서 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후보하고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을 때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들을 그냥 놓아두는 것이 본인들한테 좀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또 달라졌죠.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민주당이 지금 하원 상원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시위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지금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달갑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좀 잠재우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근데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뭐 자업자득이기는 한데 국민들이 애꿎은 시민들이 이 와중에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루속히 좀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사실 이런 일 벌어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총을 구입했던 것 저희가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또 총기 판매하게 되면 원래 신원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신원조회 한 사람들에 대한 인적 조사를 통계를 내보니까 총을 구입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인종별로 따지면 흑인들이었다라는 사실. 근데 이 총을 판매한 판매상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총을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여러 가지 종류의 총이라든가 뭐 방탄복이라든가 아예 세트로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세트로 주문한 비용이 대부분 1,400불대에 맞춰져 있다라는 이야기.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이든이 준 돈이죠.
자, 하여간 참 이렇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인프라 플랜, 그러니까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라고 해서 지금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를 해놓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계획만 내놓고, 그러니까 돈 쓸 계획만 내놓고 이 돈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자금을 마련하는 계획은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 놓으니 이게 지금 민주당한테도 지금 덫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그 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통일이 안 됩니다. 지금 의견이. 바이든 대통령은 21%에서 28%로 법인세율을 올려라. 그러면은 그거로 대충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건데, 그런데 지금 그것도 조 만친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민주당이면서도 28%까지 올리는 것은 안 된다. 25%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지만 그 이상 25% 이상 올리는 것은 안 된다라고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원에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통과가 과연 되겠느냐 상당히 불안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 상황이 이렇게 여의치 않은 것을 눈치를 챘는지 바이든 대통령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은 초당적으로 공화당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나 협상할 수 있다. 협상할 용의가 있으니까 같이 만나서 좀 얘기 좀 해보자. 해가지고 한번 대통령 집무실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벌였는데 근데 특별한 뭐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악관에서 나온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만약에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실제로 우리가 2조 2,500억 달러라는 돈을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써야 되는데 그 돈을 모으는 것이 제대로 모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차선책으로 다른 대안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였냐면은요. 가스에다가 세금을 붙이자. 5센트씩 세금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가스에다가. 그럼 가스에다가 세금을 5센트를 붙인다. 가스비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차량 마일 여행세라는 건데요. 이게 vehicle miles 그다음에 travel 해가지고요. VMT라는 일종의 부가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가세인데 본인이 차량을 몰았을 때 그 차를 몰아서 이동한 거리만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겁니다. 사실 자동차 마일리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금 보고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이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을 했고 그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자동차를 이용한 마일리지 그 숫자만큼 오히려 세금 공제를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동차의 감가상각이 줄어드는 걸 따져서 생각하면은 뭐 그럴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세금 공제를 받는 그런 항목이었는데 거꾸로 지금 타고 다닌 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이 VMT라는 세금은 사실 각 주별로 어떤 주는 이제 이런 것들이 트럭이라든가 뭐 특수 차량에 이런 세금이 붙이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제 배기가스 문제 때문에 특별히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 문제도 있고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세금을 좀 더 부과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는 곳들이 간혹 있기는 한데 지금 아예 연방 세금을 이렇게 붙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이 백악관에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입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그 기사를 다 썼는데 그런데 정작 바이든 대통령은 노발대발했습니다. 누가 그런 세금 붙인다고 얘기했냐 이거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처음 냈던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민주당의 하원 의원 한 명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질책을 한 거죠. 그거는 안 된다 해서 결국엔 또 가스세 얘기 나왔던 건 쏙 들어가고 그건 없는 거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가스세를 따로 내는 것이 없다고 할 경우에 과연 2조 2,500억 달러라는 돈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답안지는 없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 공화당 쪽 의원들 중에서 좀 더 사람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찬성시켜서 좀 넘기려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여기에 과연 공화당 의원들이 동참을 할지는 상당히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덕 헤이라는 지금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는 공화당 전략가가 낸 이 보수 전략가인데 이분이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뭐냐 하면은 이 인프라라는
부분, 이 인프라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를 인프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내건 이름은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죠. 그러니까 일자리 계획인데, 그런데 이 일자리 계획이라는 것을 모든 보수 언론들이 전부 다 일자리 계획,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라고 신문 기사에다가 내놓지를 않고요. 다 뭐라고 신문에다가 기사를 내고 있냐면 인프라 플랜이라고 내놓습니다. 인프라 패키지, 예. 혹은 인프라 플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통 국가기관에서 이런 기반시설에다가 자금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건 어떤 국가에서든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분 자체는 사실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고 아무런 뭐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사실 없는 겁니다. 기반시설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인프라의 개념과 공화당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프라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인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은 도로, 예, 그리고 뭐 수도 전기 이런 것들이 인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기초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인프라에는 거기에는 브로드밴드가 들어가 있고요. 예, 반도체 개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기업들을 연락해가지고 화상으로 백악관이랑 연결해서 회의를 가진 적이 있었죠. 반도체에 관련한 회의를 가졌는데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그 회의에 직접 참여해서 하는 이야기가 반도체 개발, 이 칩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인프라 산업이라고 봐야 된다. 인프라라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직접 본인 입으로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개념이 지금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거죠. 인프라에 대한 개념이. 인프라라고 국가기관이 관여를 하는 것은 그것은 보통은 국가기관이 투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결국 전 국민의 돈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투자하면서 직접 그 산업을 관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좀 달라집니다. 도로를 만들었으면 그 도로의 운영권, 관리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국가에 귀속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럼 이 민간 산업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었던 통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반도체 산업 같은데 이것을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 돈을 대서 집중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럼 그 산업 업체들이 투자 받으니까 좋겠네가 아니라 계속해서 미국 정부가 그 산업계를 간섭하고 관리하고 하는 통제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뒤에 이어져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인프라와 일반 산업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기반시설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국가의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런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다 인프라라는 것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통신 서비스나 반도체에도 투자하겠다 그것도 인프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럼 미국 정부가 지금 통신 산업, 통신 서비스 그리고 반도체 개발 산업을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냐? 그 민간 사업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지원을 하겠다라는 측면의 생각만 가지고 인프라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면 그것도 좀 모순이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어쨌든 좀 다 앞뒤가 좀 말이 안 맞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더 황당한 거는요. 지금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 이게 일부라는 겁니다. 일부. 2부가 있습니다. 2부가 뭐냐면은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이라는 겁니다.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도 지금 아직 발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제 검토되고 있는 내용들이 돌고 있는 걸 보면은 1조 9천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러니까 2조 2,500억 달러에다가 1조 9천억 달러 이러면은 와, 그건 뭐 4조가 넘는 돈을 지금 투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세금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예, 지금 2조 2,500억 달러 만드는 것도 법인세 7% 올리는 이거 가지고 해결해 보자 했는데 그것도 지금 장애물이 생겨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
거기에다가 지금 또 1조 9천억 달러짜리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을 또 내놓겠다 그러면 그 돈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예. 뭐 잠시 바이든이 준 1,400달러의 기쁨을 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국민들이 져야 될 세금 부담은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라는 생각이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동차를 사기 원하세요? 주택 구입에 꿈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 크레딧 리페어 보스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를 교정해드립니다. 600점과 700점,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지금 206-321-7404로 전화하셔서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세요. 예, 저희 뉴스 브리핑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뭐냐면 채팅창에 어떤 의견을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대꾸를 해드리지를 못합니다. 저희 뉴스 브리핑은 지금 워싱턴 지역, 오레곤주, 워싱턴주, 캐나다 지역까지 해서 KBS 워싱턴 TV에서 이 뉴스 브리핑을 지금 송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공중파 방송 틀에 맞추어서 지금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 난입 폭동 때 애슐리 바빗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의사당 안에서 사망한 유일한 민간인이죠. 애슐리 바빗은 35살이었고 당시에 공군이었고 지금 트럼프 지지자였는데 현장에서 무기를 들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냥 셀폰 하나 들고 있었던 상황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의회 경찰이 쏜 총에 맞고 가슴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검시관이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왼쪽 어깨 앞쪽을 맞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총상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그리고 검시관이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사망 방법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결국 살인 행위로 결론을 냈다. 여기까지가 지금 검시관이 내놓은 거였습니다.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살인 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연방 법무부에서 이 총을 쏜 경찰관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형사 기소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건데 도대체 사람이 죽었고 검시 결과가 나왔고 현장에 다양한 사진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이게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어떤 뭐 무기를 들고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었고, 예.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갑갑한 마음이 좀 앞서는 것이 있고요. 하필이면은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온 같은 날 오늘 어떤 또 발표가 나왔냐면 이 브루클린 센터에서는 그 단테 라이트를 총으로 쐈던 경찰관 킴벌리 포로 이 경찰관한테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를 한다.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기소를 하고 한쪽에서는 지금 기소를 안 하겠다. 요건 조금 더 자세하게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게 정부에서 설명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지지자여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것이죠. 참 제가 좀 고민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브라이언 시크닉이라고요. 그 의회 경찰관인데 사건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1월 6일 날 사건 터지고 나서 그 다음 날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서 사망했죠. 그런데 이 경찰관이 사망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사망 방식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지금 벌써 사건이 터진 지 석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거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그냥 미정으로 해놓았다라는 사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왜 죽었는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났는데 지금 뭐 부검도 이미 다 했고 장례까지 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연방 수사관들, FBI들, 그리고 연방 법무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길래 경찰관이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한 것에 대해서 석 달이 지나도록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라는 발표를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의회 안에서 사망한 유일한 민간인이 있는데 이 민간인이 결국은 의회 경찰 총에 맞아 죽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왜 그 경찰을 기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왜 얘기를 못 해주는지,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인지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된 꼴이 되는 것인데 이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편 지금 연방의회 상원의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오늘 또 진행이 됐습니다. 연방법무부의 민권부를 책임지게 될 시빌 라이트죠. 민권부를 책임지게 될 담당 부장을 선출하는 것인데 이 선출도 결국은 대통령 지명자입니다. 그래서 연방 상원에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이 됐는데요.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클라크라는 인물입니다. 이 크리스틴 클라크라는 인물이 과거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을 상당히 두둔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서 사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사람이 시빌 라이츠에 이 시빌 라이츠 부서를 이끈다라는 것 자체에 지금 동의하지 못하는, 상당히 지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 진영 민주당 쪽에서는 이 사람 당연히 이 사람이야말로 적임자 아니냐, 시빌 라이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이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뭔지도 아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인권 운동가다. 이 사람 당연히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는 또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연방 상원에서 이 인사청문회가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하고 지금 말싸움이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긴장감 펼쳐지는 말싸움이 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이 클라크라는 분이 뉴스위크에다가 기고문을 하나 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고문 제목이 아주 파격적입니다. 나는 경찰 살해 사건을 기소했다. 경찰 예산을 삭감하라. 하지만 전략적으로. 이게 제목입니다. 글의 제목. 그러니까 명색이 국가기관의 법무부라는 건 뭡니까? 사법부를 지금 통괄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경찰 당국들을 통솔할 수 있고 지휘할 수 있는 이런 곳인데 이곳에 시빌 라이트, 민권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경찰 예산을 삭감하라. 이런 글을 쓴 사람을 과연 이렇게 법무부의 부장으로 놓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글 쓴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파고 들어갔습니다. 테드 크루즈 의원이. 그런데 이 테드 크루즈 의원이 그걸 파고 들어가니까 이 클라크라는 분이 좀 발을 뺐습니다. 나는 경찰의 예산 삭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발을 뺐습니다. 근데 왜 그런 기고문을 썼느냐? 그 기고문을 쓰게 된 이유는 경찰 예산 삭감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다. 그래서 말장난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법 집행의 문턱에 두는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해서 정신건강 보조 같은 분야로 자원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경찰 예산을 삭감해라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클라크의 주장은 뭐냐면 경찰 예산 더 줄 수도 있는데 다만 쓰이는 용도를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한테 주자는 게 아니고 경찰관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도록 다른 쪽에 돈을 더 쓰자라는 쪽이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클라크라는 분이 했던 얘기 중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본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3억 달러를 지역사회 치안에다 투자하려는 것에 대해서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3억 달러를 지역사회 치안에다가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경찰한테 3억 달러를 풀겠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경찰들이 정말 힘이 나겠죠. 그래서 열심히 치안에 앞장서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경찰한테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신감정이라든가 정신건강보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관들의 좀 노고를 좀 덜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말이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보면 노고를 덜어주는 게 아니라 경찰관들을 아주 개무시하는 이거 상당히 좀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불필요한 예산인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돈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게 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 쪽에서 지금 계획을 내놓고 있는 이 지출 예산들을 보면은 돈 쓰는 방법을 너무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을 모릅니다. 사람을 모르고 정말 물질주의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이렇게 주면은 이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돈을 받았을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 돈을 주면은 그동안 어려웠으니까 방세 밀려 있으니까 월세를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을 줬는데 사람들이 그 돈 받은 거로 월세 내는 데 쓰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돈 받은 거로 총 사는 데 쓰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 정책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사람들의 행동이 다르게 나오는, 이거는 왜 이러느냐? 그 사람들의 기본 심리를 모르면서 이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니면 처음부터 돈을 줄 때 이거는 이 용도로 돈을 써라라고 하고 주던가. 그랬으면은 사람들이 이 돈은 어디에 써야 하는 거야 하고 쓰겠지만 그렇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줘놓고 그리고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당장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이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강제 퇴거는 어차피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월세가 밀려도 나는 쫓겨나지 않을 테니까 월세 내는 건 좀 더 뒤로 미루고 당장 지금 위험하니까 총을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알았더라면 이런 정책이 안 나왔을 거다. 지금 지역사회 치안을 위해서 3억 달러 쓰겠다고 하는 예산도 결국은 보면은 그런 문제입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작업으로 그 비용이 쓰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연방 법무부에서 민권부를 담당하게 될 클라크가 하는 이야기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 법 집행관들을 사기를 살려주는, 법 집행관들을 돕는 쪽의 그런 정책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시위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 법 집행관들이 오히려 엉뚱한 교육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상대방이 저 사람이 지금 총을 들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정신이 이상해서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인 것인지 아니면 멀쩡한 정신에 총을 들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고, 만약에 저 사람이 마약에 취해 있거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총기를 들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라, 뭐 이런 이제 교육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에다가 이제 돈을 더 쓰고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뭐 트라우마 치료하는데 좀 돈을 더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프로그램에다가 투자하는 것이지 지금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분인데, 이 클라크라는 분은 이것을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전략적인 지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썼습니다. 원고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사실은 통과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민주당이 어쨌든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뭐 당연히 뭐 공화당이 다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통과시키겠죠. 결론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트루퍼가, 주경찰관이죠. 트루퍼가 16살짜리 소년을 총으로 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처음에 이 경찰관한테 총을 들이댔답니다. 이게 이제 에어소프트 건인데, 에어소프트 건은 겉으로 봐서는 정말 이게 진짜 총인지 가짜 총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끝부분에다가 색깔이 있는 테두리를 씌우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에어소프트 건이라는 걸 표시하게 돼 있는데, 근데 그 뭐 총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거 색깔 좀 바꿔놓는 거는 뭐 일도 아니니까 조작을 해서 경찰이 못 알아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경찰은 진짜 총으로 생각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은 이 아이가 경찰한테 칼을 들고 덤볐다고 합니다. 칼을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경찰을 향해서 덤벼드니까 어쩔 수 없이 총을 쐈다라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희가 볼 때는 이 아이도 결국 어디 혹시 또 마약을 한 것은 아니었나라는 우려가 드는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저희는 지금 갑갑할 수밖에 없어서 하여간 좀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오늘 나스닥에는 코인 베이스라는 것이
이제 상장이 됐는데 상장되자마자 첫날 1천억 달러 시장 가치 1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 뭐 1,120억 달러 정도 나가는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상장 첫날. 이 상당히 대단한 거라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암호 화폐에 대한 관심이 지금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연방준비제도도 그렇고 그리고 제넷 옐런 그 재무장관도 그렇고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통제할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 올라가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지 그것은 지금 전문가들도 쉽게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정부기관에서 통제가 심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정도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가끔 보면 이제 대박의 꿈이라는 것을 꾸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다면 참 뭐 나쁠 것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시 인간은 본인이 직접 땀을 흘려서 자기 손으로 벌어들이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가장 값진 소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